멈추십시오, 어머님. 그 종이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장이 납니다. 뭐 인연이 미쳤나? 글자 한자 모르는 어린 계집애가 어디서 훈수야? 글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저 사기꾼 놈이지요. 13살 아기 아씨가 팔려온 집안을 구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지요? 빚더미에 앉은 양반댁 가문을 위해 만석지기 집으로 팔려 가듯 시집온 꼬마 신부, 초이. 모두가 까막눈 어린애라고 무시하며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세상에나 이 아이가 밤마다 신방에서 신랑과 함께 은밀한 짓을 벌였다지 뭡니까? 그 은밀한 짓의 정체는 바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지혜의 칼날을 가는 것이었으니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꼬마 신부의 천재적인 반전 드라마, 빚쟁이 딸에서 가문의 스승이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야담 속으로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사랑방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사랑방 문 열겠습니다. 조선 성종 시절 한양 땅 서촌 끝자락에는 대대로 청백리라 칭송받던 이 진사의 낡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담장은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기와 사이로는 자풀이 돋아나 있었지만 그 집 마당에 흐르는 깊음만큼은 여느 정승 판서댁 못지않았지요. 이 집에는 초이라고 불리는 13살 난 막내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눈망울이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초롱초롱하고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동네 사람들은 저 아이는 전생에 문창성이 떨어진 게 분명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초희의 아버지는 평생 글만 읽던 고지식한 선비라 세상 물정엔 그야말로 깜깜이었거든요. 믿었던 친우의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가문은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마다 붉은 압류방이 붙고 끼니조차 있기 힘든 지경이 되자 초희의 아버지는 밤마다 헛기침만 하며 가슴을 쳤고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누더기가 된 옷을 꿰매야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속만 태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남도 땅에서 장사로 돈을 쓸어 담아 만석지기가 되었다는 장씨 집안의 안방마님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이 조씨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돈은 산더미처럼 쌓았지만 젊은 시절 주막에서 국밥을 나르던 주모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늘 한이었거든요. 돈으로 족보를 사긴 했어도 남들 앞에서 진짜 양반 행세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몰락한 양반가의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여 집안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진사날이 내 댁의 빚 500냥을 몽땅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장차 가문을 다시 세울 미천까지 내놓을 테니 저기 저 아기 아씨를 우리 집 외동아들 경희의 배필로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씨 부인의 제안은 벼랑 끝에 선 이 진사댁에 거부할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초이는 이제 겨우 13살 아직 치마폭에 폭 파묻혀 어머니 무릎을 베고 투정 부릴 어린 나이였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소녀가겠나이다. 그것이 효도의 길이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면 천리길만 리길이라도 가마를 타겠나이다. 이별의 날 초희의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며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초이야, 너를 돈에 팔려보내는 이 못난 어미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가서 어떤 구박을 받더라도
너는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이 씨 가문의 긍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몸은 비록 그곳에 있어도 마음만은 절대로 꺾이지 마라. 초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지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가마가 집을 떠날 때 초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여 부모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가마 안의 어린 소녀는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팔려가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 가문을 구하러 가는 선비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겠다. 가마 밖으로는 매서운 초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고 초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리가 내린 듯 시린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달려 도착한 남도의 만석지기 집은 궁궐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초이의 눈에는 그 화려한 기와지붕이 마치 어린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지요.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하인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초이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 아이냐? 빛 대신 팔려온 양반댁 딸내미가? 아이고, 저 비린내도 안 가신 것 같은데 가엾기도 하지. 초이는 고개를 꼿꼿이 펴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걸음걸이 하나, 몸가짐 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어서 하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안채에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주렁주렁 꽂은 조씨 부인이 초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은 제법 반반하구나. 하지만 양반입내하고 콧대만 높이면 내 집에선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복덩이가 아니라 빚덩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거라.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초이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어머님,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주시면 정성을 다해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지요. 그날 밤 붉은 촛불이 일렁이는 신방에 홀로 앉은 초이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집과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산다. 알아야 이겨낸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주문처럼 되뇌며 초이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첫날 밤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초이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붉은 촛불 두 자루가 일렁이는 신방 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듯한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13살 초이는 무거운 화롯에 파묻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머리 위에 얹힌 족두리는 마치 천근 무게의 바위처럼 어린 목을 짓눌렀고 연지곤지 찍은 뺨 위로는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잔치에 취한 하인들의 웃음소리와 북소리가 멀게만 들려왔지만 이 방 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커다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이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돈으로 나를 사온 사람들이니 나를 얼마나 함부로 대할까.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무섭사옵니다. 초이는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고 초이의 코끝에 은은한 묵향과 시원한 바람 냄새가 스쳤습니다. 거친 짐승의 숨소리 대신 들려온 것은 의외로 정갈한 옷깃 스치는 소리였거든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남편 경희는 초이의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한숨 섞인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고개를 들어보시오.
이리 웅크리고 있으면 숨이 막히지 않겠소? 초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신랑 경희의 얼굴은 초이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잣집 도령의 얼굴이 아니라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수심 어린 눈빛을 지닌 선비의 얼굴이었지요. 경희는 이제 겨우 20살 한창 혈기 왕성할 나이였으나 그 눈매에는 세상을 통달한 듯한 차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희는 초이의 파르르 떨리는 손을 보고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방 한쪽에 놓인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책 한 권을 펼쳐 들었지요. 부인, 내 어머니께서는 돈으로 양반의 피를 사오겠다며 부인을 이 집으로 불러들였지만 나는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지금 내 아내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온 어린아이일 뿐이지요. 13살이라 아직 앞마당에 매화꽃이 피는 것도 다 보지 못했을 어린 나이인데 어찌 내 부인이랍시고 짐승처럼 덤벼들겠습니까? 경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초이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경희를 바라보았지요. 경희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장사치 집안에서 태어나 천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으나 마음만은 진짜 선비가 되고 싶어 밤마다 이 글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선비란 약한 자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배웠거든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부인의 몸과 마음이 어엿한 여인이 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이 방의 문턱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로서 그리고 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부인에게 하는 나의 첫 번째 약조입니다. 초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 끝에서 만난 빗줄기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날이 정말이십니까? 저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정말이옵니까? 경희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초이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신 부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군요. 부인은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가문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는 부인의 신분을 원하지만 나는 부인의 지혜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없는 낮 동안은 어머니의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인의 길을 꺾어 진짜 종처럼 부리려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 방으로 오십시오. 내가 부인에게 남자의 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배우는 내운이나 소학이 아니라 세상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과 역사를 가르쳐 주겠어요. 지혜가 있어야만 부인은 이 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장차 우리 집안을 진짜 양반 가문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초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남편의 진심에 초이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리, 소이 초이, 나리의 깊은 뜻을 받들겠나이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배우고 또 익혀 나리의 가문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신방의 촛불은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초이의 옆에 앉아 천자문의 첫 장을 펼쳐주었지요. 하늘 천, 땅 지. 이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이치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경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초이의 귀가 아닌 가슴에 박혔습니다. 초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고 경희는 그 작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빚더미에 팔려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인 줄만 알았던 초이에게 이 신방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거대한 배움의 전당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맺은 이 약조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은밀한 것입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무지한 며느리인 척하되 가슴속에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지혜를 품으셔야 합니다. 경희의 당부와 함께 초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총과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초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고 가슴속에 심어진 배움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13살 꼬마 신부와 20살 선비. 신랑은 붉은 촛불 아래서 서로의 영혼을 잇는 깊고도 단단한 약조를 맺었으니 이것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지혜로운 여인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답니다. 신방의 촛불이 채 꺼지기도 전인 이른 새벽, 장씨댁 안채에서는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아직도 꿈속에서 양반 노릇을 하고 있는 게냐?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목소리였지요. 초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요. 남편 경희는 새벽같이 사랑채로 나가 글을 읽는 척하며 어머니의 의심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서둘러 옷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마당에는 산더미 같은 빨랫감이 쌓여 있었고 조씨 부인은 비단 치마를 걷어붙인 채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까딱거리고 있었지요.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공짜 밥은 없다. 내 아비의 빚 500냥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느냐?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저 빨래를 몽땅 냇가에 가서 빨아오너라. 하나라도 얼룩이 남으면 오늘 저녁은 물 한 모금 없을 줄 알아라. 초이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13살 아이의 몸으로 저 산더미 같은 빨래를, 그것도 얼음물이 흐르는 냇가에 가서 다 해오라니. 이것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길을 꺾어 죽이겠다는 신보였거든요. 하지만 초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명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초이는 무거운 빨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냇가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내고 냇물은 손을 담그자마자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차가웠지요. 방망이질 한 번에 눈물이 한 방울, 문지르기 한 번에 한숨이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사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속으로 수천 번을 울었지만 초이는 방망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 경희가 했던 말, 지혜가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약조를 떠올렸거든요. 초이는 단순히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씻어내고 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편 조씨 부인은 하인을 시켜 초이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년이 울더냐? 아니면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더냐? 하인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지요. 아니옵니다, 마님. 그 어린 아기 아씨가 입술을 꽉 깨물고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방망이질만 하고 있사옵니다.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러울 정도입지요. 그 말에 조씨 부인은 더욱 심술이 났습니다. 조씨 부인에게 초이는 질투의 대상이었거든요. 자신은 평생 주막에서 국밥을 나르며 천대받다 돈을 벌어 겨우 신분을 샀지만 저 아이는 깡마른 몸뚱이에 누더기를 걸쳐도 가릴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이 흘러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그 꼿꼿한 허리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꾸나. 점심때가 지났으나 초이에게는 밥 한 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이는 허기진 배를 찬물로 채우며 마지막 빨래를 헹구었지요. 손가락 끝은 이미 터져서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초이는 기어코 그 산더미 같은 빨래를 다 마쳤습니다. 저물녘 초이가 젖은 몸을 이끌고 돌아오자 조씨 부인은
이번엔 콩 한 가마니를 마당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속에 섞인 썩은 콩과 돌멩이를 오늘 밤 안에 다 골라내라. 내일 아침 손님상에 올릴 콩떡을 만들어야 하니 한 알이라도 섞이면 내 종아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초이는 쉬지도 못하고 멍석 위에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초이는 콩을 한 알 한 알 골라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초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바로 경이었습니다. 경이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초이와 함께 콩을 고르기 시작했지요. 나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 초이가 놀라 만류했지만 경이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어머님의 마음속엔 열등감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부인이 양반이라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반이 아니라서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시련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썩은 콩을 골라내는 것은 내 마음속의 잡념을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경이는 품속에서 작은 구운 고구마 하나를 꺼내 초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먹고 힘을 내시오. 부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초이는 눈물 젖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지요. 경이 덕분에 콩 고르기는 자정전에 끝이 났습니다. 경이는 초이의 터진 손가락에 기름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합시다. 오늘 배울 글자는 인, 참을 인자입니다. 마음 심자 위에 칼날 인자가 놓여 있지요. 심장에 칼을 얹고 견디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초이는 아픈 손으로 종이 위에 인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칼날이 되어 초이의 가슴을 찔렀지만 초이는 그 칼날을 갈고 닦아 세상을 베는 지혜로 만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콩 한 가마니를 완벽하게 골라낸 초이를 본 조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어머님, 콩을 다 골랐사오니 이제 떡을 칠까요? 라고 묻는 초이의 모습에서 조씨 부인은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양반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산 권세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정신의 힘이었지요. 하지만 조씨 부인의 심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은 산 너머 산이었으니 이제 겨우 초이의 눈물겨운 수행길에 서막이 오른 것이었답니다. 장시댁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초이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모든 일을 해내자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유세를 떨 요량으로 무리한 일을 맡겼지요. 얘야, 이번 대보름에는 문중 어른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열 것이다.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집안의 모든 곳간을 정리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곡식의 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부에 기록해 두어라. 만약 한 홉이라도 틀리면 내가 가져온 그 낡은 보찜을 도로 싸서 내보낼 줄 알아라. 사실 이것은 조씨 부인 본인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아 만석직이라 불렸지만 그를 몰랐기에 늘 집사 노릇을 하는 박영감의 손길에만 의지해왔던 것이거든요. 조씨 부인은 은근히 박영감과 짜고 초이를 골탕 먹여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낮 동안 먼지 자욱한 곳간에 박혀 쌀가마니와 보리 가마니를 세고 또 셌습니다. 박영감은 옆에서 낄낄거리며 가짜 숫자를 불러주거나 장부를 숨기며 횡포를 부렸지만 초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묵묵히 붓을 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이가 밤마다 남편 경희에게 배운 것은
단순한 천자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경희는 초이에게 산악과 명심보감을 가르치며 세상을 숫자로 읽고 마음으로 다스리는 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초이의 방에는 어김없이 가느다란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경희는 한양에서 공수해온 귀한 서적들을 초이 앞에 펼쳐놓았지요. 부인, 오늘은 공자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비단옷이나 고기 반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초이는 낮 동안 빨래와 콩 고르기로 거칠어진 손으로 조심스레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장 너머로 전해지는 묵향은 초이의 피로를 씻어주는 향기로운 약과 같았거든요. 초이는 경희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빨아들였습니다. 경희는 그런 초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인의 총명함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군요. 내가 한번 일러주면 열을 깨치니 내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가면 부인과 함께 시를 읊고 학문을 논할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초이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지요. 날이 글을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님의 구박도 이제는 저를 단련시키는 숫돌처럼 느껴지니 이 또한 배움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이는 박영감이 몰래 곳간에서 쌀 몇 가마니를 빼돌려 장터를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초이라면 겁에 질려 떨었겠지만 이제 지혜의 칼을 갈아온 초이는 달랐습니다. 초이는 밤새도록 박영감이 조작해둔 장부와 자신이 새로 작성한 진짜 장부를 대조하며 그 비리를 낱낱이 파악했지요. 다음 날 조씨 부인이 문중 어른들 앞에서 초이를 몰아세우려 장부를 내놓으라 소리쳤습니다. 어디 보자. 이 양반댁 애기 아씨가 장부 정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박영감, 숫자가 맞느냐? 박영감은 기세등등하게 장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고 마님, 숫자가 수십 냥이나 빕니다. 역시 어린 계집애가 양반임내하고 분만 굴리더니 집안 재산을 축내고 있었나 봅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2년, 내 당장 내 아비에게 사람을 보내. 그때 초이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작성한 진짜 장부는 여기 있사옵니다. 박영감이 보여드린 것은 지난달부터 쌀을 빼돌리기 위해 꾸며낸 가짜 장부이옵니다. 초이는 문중 어른들 앞에서 박영감의 비리를 막힘없이 설명해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일에 들어온 쌀 30가마니 중 오직 20가마니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10가마니는 어젯밤 박영감이 장터 김씨에게 넘긴 기록이 여기 있사옵니다. 초이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박영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물론이고 모여있던 문중 어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13살 아이가 어찌 이리 복잡한 숫자를 꿰뚫고 있단 말이냐. 게다가 이 필체를 보아라. 웬만한 선비보다 기계가 넘치는구나. 조씨 부인은 창피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눈과 귀 노릇을 하던 박영감의 배신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씨 부인은 고맙다는 말 대신 퉁명스럽게 뱉었습니다. 흥, 글 좀 안다고 유세 떨지 마라. 계집이 글을 알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 못 들었느냐? 하지만 그날 밤 조씨 부인은 홀로 방 안에서 초이가 정리한 깔끔한 장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요. 글은 몰랐지만 그 정갈한 글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만큼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그날 밤도 경희와 함께
달빛 아래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부인, 오늘 참으로 장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휘두르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혜는 오만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희의 조언에 초이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밤에 피는 연꽃처럼 초이의 학문은 진흙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장시댁의 곳간보다 더 거대한 지혜의 창고가 초이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매화 향기가 지고 복사꽃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봄날, 장시댁 대문 앞에는 말 한 마리와 괴나리 보찜을 맨 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열리는 대과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지요. 조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내 아들아, 이번에 꼭 급제하여 이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 돈으로 산 양반 족보가 아니라 나라에서 내린 어사화를 꽂고 당당히 들어와야 한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초이는 저만치 뒤에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경희는 어머니의 눈을 피해 초이에게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시련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없으니 부인을 더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시겠지요. 하지만 부인의 가슴 속엔 이미 내가 준 책들이 들어있고 부인의 손끝엔 세상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붓이 있습니다. 절대 기죽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를 닫고 기다리십시오. 부인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장차 내 가문의 진정한 주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경희가 떠난 뒷모습이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지자 초이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지요. 조씨 부인은 아들이 고갯마루를 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이제 너를 감싸줄 서방도 없으니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는 행랑채 식구들과 똑같이 일하고 잠도 헛간옆 골방에서 자도록 해라. 양반댁 딸이라고 유세 떨던 버릇, 이번 기회에 싹을 뽑아주마. 조씨 부인은 초이에게 고된 밭일은 물론이고 수백 명의 일꾼이 먹을 새참을 나르는 일까지 시켰습니다. 14살로 접어든 초이의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으나 눈빛만은 더욱 깊어지고 맑아졌지요. 초이는 낮에는 뙤약볕 아래에서 김을 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경전의 구절들을 되뇌었습니다. 천장지구, 하늘은 높고 땅은 넓다. 내 처지는 비록 좁은 밭고랑에 갇혀 있으나 내 마음은 저 하늘처럼 넓게 가지리라. 밤이 되면 남들이 다 잠든 시각에 홀로 골방에서 기름 찌꺼기를 모아 불을 밝히고 글을 썼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바닥에 흙으로 글을 쓰고 붓이 없으면 나뭇가지로 허공을 저었지요. 조씨 부인은 초이가 고통에 못 이겨 울며 불며 친정으로 보내달라고 빌기를 기다렸지만 초이는 아침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사옵니까? 오늘의 일감을 주십시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의연함에 조씨 부인은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독종이로구나. 어찌 저렇게 꺾이지 않는단 말이냐. 사실 초이를 지탱한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알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결국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늘의 시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장시댁 담장 너머로 계절은 가고 또 왔으나 초이의 공부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내온 서찰 한 장의 기운을 내고 밤하늘의 달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갔던 그 인고의 시간들은 훗날 장씨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음모를 막아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답니다.
경희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영남 일대에는 큰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장씨댁은 곳간이 넉넉했으나 조씨 부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이때 가문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스스로를 이 판서의 먼 친척이라 속이는 허풍선이라는 자였습니다. 허풍선은 수려한 외모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조씨 부인의 가장 약한 곳, 즉 진짜 양반이 되고 싶은 욕망을 파고들었지요. 부인, 제가 이번에 한양에 있는 이조판서 대감께 줄을 대어 장씨 가문을 정식으로 충신 가문에 올리고 아드님께는 과거 합격 전이라도 정식 벼슬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을 가져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말에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오?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놓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 앞길 좀 열어주시오. 허풍선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커다란 두루마리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내리는 공명첩과 가문의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국법 문서입니다. 여기에 부인의 인장을 찍고 담보로 땅 문서 몇 장만 맡기시면 보름 안에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올 것입니다. 사실 그 문서는 조씨 부인의 전 재산과 만석지기 땅을 허풍선에게 고스란히 양도한다는 사기 계약서였습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 조씨 부인은 그것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품고 좋아했지요. 초이는 곳간을 정리하다가 조씨 부인의 방에서 들려오는 허풍선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에게 배운 지식과 곳간 장부를 관리하며 익힌 안목으로 볼 때 저자의 말투는 선비의 그것이 아니라 저작거리 왈패의 기름진 거짓말이었거든요. 초이는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기꾼에게 속아 가문을 말아먹게 생겼구나. 내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해봐야 어머님은 나를 질투하고 믿지 않으실 터.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하다. 초이는 그날 밤 조씨 부인이 잠든 틈을 타 안방에 몰래 들어가 허풍선이 놓고 간 문서를 훔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문서는 과연 가공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장씨 가문의 토지 2만 평과 가옥 일체를 허풍선에게 증여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으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기꾼은 잡아야 하고 어머님의 자존심은 지켜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어머님께 글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깨우쳐드려야 한다. 다음 날 허풍선은 문중 어른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조씨 부인의 도장을 받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른들은 장씨 댁이 이제 나라에서 인정한 진짜 가문이 되는구나라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사기꾼 허풍선은 기고만장하여 술잔을 기울였고 조씨 부인은 비단옷을 입고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초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멈추십시오. 그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장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막이 흘렀습니다. 조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지요. 인연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느냐.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초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허풍선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15살 소녀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여장부의 기계가 서려 있었답니다. 무엇이? 가문이 끝이 나다니. 이 요망한 것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조씨 부인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초이는 침착하게 문중 어른 중 가장 학식이 높은 이 어르신께 문서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는 벼슬을 내리는 공명첩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모든 문전옥답과 가옥을 저 허풍선이라는 자에게 넘기겠다는 증여서입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어르신께서 직접 읽어주십시오. 사기꾼 허풍선은 당황하여 아니, 저 계집이 미쳤나 봅니다. 어디서 가짜 문서를 들고 와서 라며 문서를 뺏으려 했지요. 하지만 이미 문중 어른들의 눈길은 문서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돋보기를 코끝에 걸고 문서를 읽어내려가자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여기 분명히 장씨 가문의 전 재산을 허풍선에게 영구히 양도함이라고 적혀 있구나. 조씨 부인, 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게요? 그 말에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도장을 쥔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허풍선은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초이가 일러두었던 하인들에 의해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지요. 네 이놈, 감히 문맹인 부녀자를 속여 가산을 탕진하려 들다니 당장 관가로 끌고 가라. 사기꾼이 질질 끌려나가자 마당엔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조씨 부인은 창피함과 충격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그를 몰라 내 아들의 앞길을 망칠 뻔했구나. 평생 돈만 벌 줄 알았지. 내 이름 석자도 못 읽는 까막눈이라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초이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때가 없는 법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구박하신 것은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제가 어머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어머님께 그를 가르쳐드리겠나이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초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살리고 가문을 지켰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장씨 댁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글자를 익혔고 밤에는 초이가 시어머니를 앉혀두고 성현의 말씀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들려주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글을 배우며 비로소 진짜 양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었지요. 초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장씨 댁에 선녀가 내려와 까막눈 마님을 성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칭송이 자자했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였던 초이는 이제 18살 달덩이처럼 고운 자태와 깊은 학문을 갖춘 어엿한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웬만한 편지는 직접 읽고 쓸 정도로 총명해졌고 며느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씨댁 경이 도령이 대과에서 장원 급제하였소. 어사화를 꽂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초이는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경위는 예전보다 훨씬 의젓하고 늠름한 모습이었지요. 경위는 대문 앞에 서자마자 말에서 내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고맙구나.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이 가문을 진짜로 지킨 것은 내 아내 초이란다. 초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게다.
경희는 고개를 들어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난 5년의 고난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경희는 초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내가 떠날 때 했던 약조를 기억하시오? 이제 부인은 내 아내일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임금님께서도 부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부인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셨습니다. 장씨 집안은 이제 돈으로 산 족보가 아니라 나라가 인정한 최고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진사댁도 경희와 초이의 도움으로 다시 가문을 일으켰고 초이는 조선 최고의 여류학자이자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지요.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12살 꼬마 신부가 빚 대신 팔려온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장씨 가문에 복을 주러 온 관세음보살이었구나. 초이는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를 가르쳐 지혜를 주었으며 자신을 존중해준 남편을 보필하여 최고의 가문을 일구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초이와 경희는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며 함께 시를 읊었지요. 꽃이 피는 것은 때가 있으나 마음의 향기는 영원히 지지 않는구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닥쳐와도 초이처럼 지혜의 붓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창한 봄날은 오는 법이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앞날에도 초이 같은 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씨댁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초이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모든 일을 해내자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유세를 떨 요량으로 무리한 일을 맡겼지요. 얘야, 이번 대보름에는 문중 어른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열 것이다.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집안의 모든 곡간을 정리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곡식의 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부에 기록해 두어라. 만약 한 홉이라도 틀리면 내가 가져온 그 낡은 보찜을 도로 싸서 내보낼 줄 알아라. 사실 이것은 조씨 부인 본인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아 만석직이라 불렸지만 그를 몰랐기에 늘 집사 노릇을 하는 박영감의 손길에만 의지해왔던 것이거든요. 조씨 부인은 은근히 박영감과 짜고 초이를 골탕 먹여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낮 동안 먼지 자욱한 곳간에 박혀 쌀가마니와 보리 가마니를 세고 또 셌습니다. 박영감은 옆에서 낄낄거리며 가짜 숫자를 불러주거나 장부를 숨기며 횡포를 부렸지만 초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묵묵히 붓을 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이가 밤마다 남편 경희에게 배운 것은 단순한 천자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경희는 초이에게 산악과 명심보감을 가르치며 세상을 숫자로 읽고 마음으로 다스리는 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초이의 방에는 어김없이 가느다란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경희는 한양에서 공수해온 귀한 서적들을 초이 앞에 펼쳐놓았지요. 부인, 오늘은 공자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비단옷이나 고기 반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초이는 낮 동안 빨래와 콩 고르기로 거칠어진 손으로 조심스레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장 너머로 전해지는 묵향은 초이의 피로를 씻어주는 향기로운 약과 같았거든요. 초이는 경희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빨아들였습니다. 경희는 그런 초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인의 총명함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군요. 내가 한번 일러주면 열을 깨치니 내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가면 부인과 함께 시를 읊고 학문을 논할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초이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지요. 날이 글을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님의 구박도 이제는 저를 단련시키는 숫돌처럼 느껴지니 이 또한 배움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이는 박영감이 몰래 곳간에서 쌀 몇 가마니를 빼돌려 장터를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초이라면 겁에 질려 떨었겠지만 이제 지혜의 칼을 갈아온 초이는 달랐습니다. 초이는 밤새도록 박영감이 조작해둔 장부와 자신이 새로 작성한 진짜 장부를 대조하며 그 비리를 낱낱이 파악했지요. 다음 날 조씨 부인이 문중 어른들 앞에서 초이를 몰아세우려 장부를 내놓으라 소리쳤습니다. 어디 보자. 이 양반댁 애기 아씨가 장부 정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박영감, 숫자가 맞느냐? 박영감은 기세등등하게 장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고 마님, 숫자가 수십 냥이나 빕니다. 역시 어린 계집애가 양반임내하고 분만 굴리더니 집안 재산을 축내고 있었나 봅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2년, 내 당장 내 아비에게 사람을 보내. 그때 초이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작성한 진짜 장부는 여기 있사옵니다. 박영감이 보여드린 것은 지난달부터 쌀을 빼돌리기 위해 꾸며낸 가짜 장부이옵니다. 초이는 문중 어른들 앞에서 박영감의 비리를 막힘없이 설명해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일에 들어온 쌀 30가마니 중 오직 20가마니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10가마니는 어젯밤 박영감이 장터 김씨에게 넘긴 기록이 여기 있사옵니다. 초이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박영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물론이고 모여있던 문중 어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13살 아이가 어찌 이리 복잡한 숫자를 꿰뚫고 있단 말이냐. 게다가 이 필체를 보아라. 웬만한 선비보다 기계가 넘치는구나. 조씨 부인은 창피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눈과 귀 노릇을 하던 박영감의 배신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씨 부인은 고맙다는 말 대신 퉁명스럽게 뱉었습니다. 흥, 글 좀 안다고 유세 떨지 마라. 계집이 글을 알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 못 들었느냐? 하지만 그날 밤 조씨 부인은 홀로 방 안에서 초이가 정리한 깔끔한 장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요. 글은 몰랐지만 그 정갈한 글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만큼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그날 밤도 경희와 함께 달빛 아래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부인, 오늘 참으로 장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휘두르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혜는 오만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희의 조언에 초이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밤에 피는 연꽃처럼 초이의 학문은 진흙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장시댁의 곳간보다 더 거대한 지혜의 창고가 초이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매화 향기가 지고 복사꽃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봄날 장시댁 대문 앞에는 말 한 마리와 괴나리 보찜을 맨 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열리는 대과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지요. 조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내 아들아, 이번에 꼭 급제하여 이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 돈으로 산 양반 족보가 아니라 나라에서 내린 어사화를 꽂고 당당히 들어와야 한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초이는 저만치 뒤에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경희는 어머니의 눈을 피해 초이에게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시련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없으니 부인을 더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시겠지요. 하지만 부인의 가슴 속엔 이미 내가 준 책들이 들어있고 부인의 손끝엔 세상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붓이 있습니다. 절대 기죽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를 닫고 기다리십시오. 부인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장차 내 가문의 진정한 주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경희가 떠난 뒷모습이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지자 초이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지요. 조씨 부인은 아들이 고갯마루를 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이제 너를 감싸줄 서방도 없으니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는 행랑채 식구들과 똑같이 일하고 잠도 헛간역 골방에서 자도록 해라. 양반댁 딸이라고 유세 떨던 버릇 이번 기회에 싹을 뽑아주마. 조씨 부인은 초이에게 고된 밭일은 물론이고 수백 명의 일꾼이 먹을 새참을 나르는 일까지 시켰습니다. 14살로 접어든 초이의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으나 눈빛만은 더욱 깊어지고 맑아졌지요. 초이는 낮에는 뙤약볕 아래에서 김을 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경전의 구절들을 되뇌었습니다. 천장지구, 하늘은 높고 땅은 넓다. 내 처지는 비록 좁은 밭고랑에 갇혀 있으나 내 마음은 저 하늘처럼 넓게 가지리라. 밤이 되면 남들이 다 잠든 시각에 홀로 골방에서 기름 찌꺼기를 모아 불을 밝히고 글을 썼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바닥에 흙으로 글을 쓰고 붓이 없으면 나뭇가지로 허공을 저었지요. 조씨 부인은 초이가 고통에 못 이겨 울며 불며 친정으로 보내달라고 빌기를 기다렸지만 초이는 아침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사옵니까? 오늘의 일감을 주십시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의연함에 조씨 부인은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독종이로구나. 어찌 저렇게 꺾이지 않는단 말이냐. 사실 초이를 지탱한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알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결국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늘의 시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장시댁 담장 너머로 계절은 가고 또 왔으나 초이의 공부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내온 서찰 한 장의 기운을 내고 밤하늘의 달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갔던 그 인고의 시간들은 훗날 장씨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음모를 막아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답니다. 경희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영남 일대에는 큰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장씨 댁은 곳간이 넉넉했으나 조씨 부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이때 가문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스스로를 이 판서의 먼 친척이라 속이는 허풍선이라는 자였습니다. 허풍선은 수려한 외모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조씨 부인의 가장 약한 곳, 즉 진짜 양반이 되고 싶은 욕망을 파고들었지요. 부인, 제가 이번에 한양에 있는 이조판서 대감께 줄을 대어 장씨 가문을 정식으로 충신 가문에 올리고 아드님께는 과거 합격 전이라도 정식 벼슬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을 가져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말에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오?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놓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 앞길 좀 열어주시오. 허풍선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커다란 두루마리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내리는 공명첩과 가문의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국법 문서입니다. 여기에 부인의 인장을 찍고 담보로 땅 문서 몇 장만 맡기시면
보름 안에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올 것입니다. 사실 그 문서는 조 씨 부인의 전 재산과 만석지기 땅을 허풍선에게 고스란히 양도한다는 사기 계약서였습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 조 씨 부인은 그것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품고 좋아했지요. 초이는 곳간을 정리하다가 조 씨 부인의 방에서 들려오는 허풍선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에게 배운 지식과 곳간 장부를 관리하며 익힌 안목으로 볼 때 저자의 말투는 선비의 그것이 아니라 저작거리 왈패의 기름진 거짓말이었거든요. 초이는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기꾼에게 속아 가문을 말아먹게 생겼구나. 내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해봐야 어머님은 나를 질투하고 믿지 않으실 터.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하다. 초이는 그날 밤 조 씨 부인이 잠든 틈을 타 안방에 몰래 들어가 허풍선이 놓고 간 문서를 훔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문서는 과연 가공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장씨 가문의 토지 2만 평과 가옥 일체를 허풍선에게 증여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으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기꾼은 잡아야 하고 어머님의 자존심은 지켜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어머님께 글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깨우쳐드려야 한다. 다음 날 허풍선은 문중 어른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조 씨 부인의 도장을 받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른들은 장씨, 댁이 이제 나라에서 인정한 진짜 가문이 되는구나라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사기꾼 허풍선은 기고만장하여 술잔을 기울였고 조 씨 부인은 비단옷을 입고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초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멈추십시오. 그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장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막이 흘렀습니다. 조 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지요. 인연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느냐.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초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허풍선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15살 소녀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여장부의 기계가 서려 있었답니다. 무엇이? 가문이 끝이 나다니. 이 요망한 것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조 씨 부인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초이는 침착하게 문중 어른 중 가장 학식이 높은 이 어르신께 문서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는 벼슬을 내리는 공명첩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모든 문전옥답과 가옥을 저 허풍선이라는 자에게 넘기겠다는 증여서입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어르신께서 직접 읽어주십시오. 사기꾼 허풍선은 당황하여 아니, 저 계집이 미쳤나 봅니다. 어디서 가짜 문서를 들고 와서 라며 문서를 뺏으려 했지요. 하지만 이미 문중 어른들의 눈길은 문서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돋보기를 코끝에 걸고 문서를 읽어내려가자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여기 분명히 장씨 가문의 전 재산을 허풍선에게 영구히 양도함이라고 적혀 있구나. 조 씨 부인, 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게요? 그 말에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도장을 쥔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허풍선은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초이가 일러두었던 하인들에 의해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지요. 네 이놈, 감히 문맹인 부녀자를 속여 가산을 탕진하려 들다니 당장 관가로 끌고 가라. 사기꾼이 질질 끌려나가자 마당엔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조 씨 부인은 창피함과 충격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내가 그를 몰라 내 아들의 앞길을 망칠 뻔했구나. 평생 돈만 벌 줄 알았지. 내 이름 석자도 못 읽는 까막눈이라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초이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때가 없는 법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구박하신 것은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제가 어머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어머님께 그를 가르쳐드리겠나이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초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살리고 가문을 지켰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장씨 댁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글자를 익혔고, 밤에는 초이가 시어머니를 앉혀두고 성현의 말씀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들려주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글을 배우며 비로소 진짜 양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었지요. 초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장씨 댁에 선녀가 내려와 까막눈 마님을 성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칭송이 자자했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였던 초이는 이제 18살 달덩이처럼 고운 자태와 깊은 학문을 갖춘 어엿한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웬만한 편지는 직접 읽고 쓸 정도로 총명해졌고, 며느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씨댁 경이 도령이 대과에서 장원 급제하였소. 어사화를 꽂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초이는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경이는 예전보다 훨씬 의젓하고 늠름한 모습이었지요. 경이는 대문 앞에 서자마자 말에서 내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고맙구나.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이 가문을 진짜로 지킨 것은 내 아내 초이란다. 초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게다. 경이는 고개를 들어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난 5년의 고난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경이는 초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내가 떠날 때 했던 약조를 기억하시오. 이제 부인은 내 아내일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임금님께서도 부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부인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셨습니다. 장씨 집안은 이제 돈으로 산 족보가 아니라 나라가 인정한 최고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진사댁도 경희와 초이의 도움으로 다시 가문을 일으켰고, 초이는 조선 최고의 여류학자이자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지요.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12살 꼬마 신부가 빚 대신 팔려온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장씨 가문에 복을 주러 온 관세음보살이었구나. 초이는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를 가르쳐 지혜를 주었으며 자신을 존중해준 남편을 보필하여 최고의 가문을 일구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초이와 경희는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며 함께 시를 읊었지요. 꽃이 피는 것은 때가 있으나
마음의 향기는 영원히 지지 않는구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닥쳐와도 초이처럼 지혜의 붓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창한 봄날은 오는 법이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앞날에도 초이 같은 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